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윤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윤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요즘 전장에서 드론의 활약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드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카운터 드론 수단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집 드론, 즉 여러 개의 드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유형의 드론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무기체계가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를 선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한 가지 알아보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뭘 하죠? 전과 분석을 하죠. 그리고 전운을 도출하는데, 이스라엘의 사실상의 수도죠. 텔아비브에 떨어졌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북한의 기술이 들어간 신형 탄도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야전방공 시스템이라고 선전해왔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형편없는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판치르 시스템의 최신 개량형 전력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주장대로라면 드론 킬러인데 실제 성능이 뒷받침해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육군이 최첨단 소형 미사일로 중무장한 판치르 SMD 야전방공 시스템을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배치는 러시아군의 단거리 방공 네트워크 현대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영방산업체 로스텍이 6월 24일 밝혔습니다. 로스텍은 첨단 고정밀 시스템인 판치르 SMD의 러시아군 납품이 시작됐다면서,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이 시스템은 높은 비용대 효과로 군집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판치르 시스템은 30mm 기관포 2문에 사거리 18km 수준의 57-26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2발을 혼합한 형태였는데요. 개량형 판치르 SMD는 기관포를 제거하고 TKB-1055 초단거리 요격 미사일 44발을 탑재하거나 단거리형과 초단거리형 미사일 2종을 혼합해 탑재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초소형 미사일은 저가형 드론 요격에 최적화된 초단거리 미사일로 6.4km의 최대 사거리를 갖는데요. 러시아는 실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관포는 소형 드론 요격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포를 제거하고 드론 대응에 특화된 미사일을 개발해 장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미사일 탑재 수량은 대폭 늘어났지만 신형 미사일 역시 지령 유도 방식이고, 사격 통제 레이더는 한 방향에서 최대 4개까지의 표적만 요격할 수 있는 구형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미 카탈로그 데이터부터 허점이 보이는 이 무기가 과연 러시아 주장대로 군집 드론 킬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은 격주로 중앙일보 차이나랩이라는 곳에 기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주제가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무기체계를 보면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성능 간의 갭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런 나라에서는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나 성과랑은 관계없이 일단 서류상으로만 완벽한 무기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무기체계의 성능은 엉망진창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러시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탱크 한 대를 만들려고 100억 루블을 주면 그 중에 50억 루블은 국방부 중간 간부들이 해먹고, 나머지 30억 루블은 방산업체, 실무자들이 해먹고, 남은 20억 유로 중에 10억 유로는 방산업체 말단 직원들이 횡령을 하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탱크는 10억 루블짜리다. 그러니까 당연히 100억 루블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무기체계는 실제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판치르도 그렇고 토르도 그렇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 대응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무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공개를 해드렸지만, 판치르나 토르가 작전 중인 상태에서 이 레이더의 바로 정면으로 소형 드론이 접근해서 이 방공 무기들을 파괴하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격은 고사하고 탐지조차 못했다라는 거죠. 자, 러시아가 이렇게 판치르 SMD라는 최신 모델을 지난해 공개를 했고, 지난해부터 모스크바 외곽, 정확히는 남부 지역에다가 대량으로 깔아서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자폭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 신형 시스템, 드론 요격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지난 4월과 5월 모스크바에 굉장히 많은 장거리 자폭 드론이 날아들었죠. 이 판치르 SMD 시스템은 그것들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요. 자, 일단 러시아는 이 판치르 SMD에 48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싣고 이걸 통해서 군집 드론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치르의 유도 방식을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심이 바로 들죠. 일단 판치르는 지령 유도 방식입니다. 이 지령 유도라는 것은 미사일이 스스로 표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미사일을 발사한 판치르가 조종 신호를 미사일에 보내서 미사일을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바뀐 것은 미사일뿐이죠. 미사일을 기존의 18km짜리 좀 큰 거에서 6.4km 정도 날아가는 작은 걸로 바꾼 정도인데 유도 방식은 똑같이 지령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동시 교전 능력은 4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18km라는 거리를 두고 지령 유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일단 표적이 있는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고 관성 유도를 이용해서 목표 근처까지 날아가면 이 지령 유도 시스템은 종말 단계에서 표적 지점만 조금 보정해주면 되는 방식이니까 다목표 교전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를 6.4km 정도로 팍 줄여버리면 이 관성 유도로 날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죠. 교전 가용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 4개밖에 안 되는 동시 교전 능력이 사실상의 한계라는 거죠. 요즘 서방 세계에서 나오는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보면 그 드론이 일반적인 드론이라든가 소형 FPV 드론이라든가 관계없이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 여기에 기관포를 탑재하는 형태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가성비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인데, 도대체 드론에 가장 많이 당한 러시아는 전선에서 무슨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왔길래 황당한 방공 무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스웜 드론 킬러라는 명칭까지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식인데 우리 정보 당국이 면밀히 추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것을 기대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이번 전쟁 중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해 이스라엘 방공망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데다 미사일 방어망 돌파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입증됐는데, 이 미사일의 원형인 북한 미사일도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지난 6월 2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대한 미사일 공격 당시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K-바르를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MD 방어선을 돌파했다고 이스라엘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6월 22일 텔아비브의 민간인 거주구역에 떨어진 이란의 탄도미사일 유형이 K-바르 또는 호람샤르4로 불리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면서, 해당 미사일은 이란이 기존에 사용해온 미사일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탄두를 싣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K-바르 미사일은 2023년에 처음 공개된 이란의 최신형 탄도미사일인데요. 액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하고 최대 사거리 2000km를 구현하며 1.5톤에서 2톤에 달하는 막대한 탄두 중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2010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화성 10형, 일명 무스탄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됐는데요. 구소련의 R-27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바탕으로 만든 무스탄은 탄두 중량 640kg, 최대 사거리 4000km를 가진 미사일로, 북한은 2007년 이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이란에 먼저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바르 미사일의 실전 투입은 북한과 기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고위력 미사일의 첫 실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동 오신트 전문가들은 최근 이스라엘 방공망을 돌파하는 데 성공한 이란의 파타흐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북한의 화성 8형 기술을 사용해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K-바르 미사일의 성능을 확인하면서 이 데이터는 북한과도 공유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러시아 등 불량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과연 우리 정부가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고체 연료 방식의 세질 같은 미사일도 있었지만, 액체 연료 방식의 로켓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보관이 좀 까다롭죠. 그리고 미사일을 기립 후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좀 불리하다라는 판단들이 많아서 최근에 나오는 전술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고체 연료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2023년부터 실전에 배치한 최신형 미사일, 이 K-바르는 액체 연료 방식입니다. 액체 연료를 채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액체 연료 추진체가 고체 연료보다 비추력, 그러니까 로켓을 밀어내는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사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페이로드를 실어 나를 수 있게 됩니다. 탄두 중량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란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했던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은 탄두 중량이 500kg에서 1톤 미만이었습니다. 과거의 스커드 미사일도 1톤을 넘지 못했었는데 북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고체연료 방식으로 바꾸긴 했지만 높은 위력을 필요로 하는 미사일, 그리고 사거리가 길어야 하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를 선호합니다. 비추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북한은 과거에는 이 추진체의 연료 탱크에 미리 주입을 해놓으면 산화가 일어나서 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연료와 산화제 대신에 북한에선 암프라 기술이라고 하죠. 앰플 방식으로 연료와 산화제 모듈을 만들어서 미사일 발사 직전에 이것을 끼우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실전에 사용한 K-바르 미사일도 아마 이런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텔아비브 한복판 주택가에 떨어졌는데 문자 그대로 이 주거 지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북한이 어느 정도 엮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이 K-바르 미사일, 그리고 이란이 텔아비브에 여러 발을 쐈던 파타흐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것도 북한의 기술을 어느 정도 받아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란에 이런 기술을 넘겨줬다기보다는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이란의 이런 신형 탄도미사일 기술, 그리고 드론 기술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신냉전 체제입니다.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 권위주의 독재 정권들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이념의 대결, 가치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적 진영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춰서 협력하면서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 처음에는 명중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 그리고 실전 데이터 수집을 통한 개량을 통해서 지금은 굉장히 치명적인 미사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교류하고 서로의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 이런 것을 감시, 추적하고 차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